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저는 오늘 개혁신당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누어지겠다는 투철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개혁신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출마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이 더 이상 이준석의 짐이 아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도부에 입성하여 더 큰 책임과 명분으로 적극 방송활동을 통해 우리 당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실무와 정무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대선에서 여실히 드러난 당의 문제점을 직접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번 대선과 같은 이준석 원맨쇼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출마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힘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 다음에 5가지 약속을 제안합니다. 첫째, 당의 철학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진화종입니다. 단순히 진보와 보수라는 과거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당이고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좀 더 친절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당의 철학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에 동의하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새를 불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유전과 무공천으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치인의 전과 기록이 흠결이 아닌 훈장이 되어버린 지금의 모순을 바로잡겠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과감히 높이고자 다음 지방선거에 있어 전과자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유전과 무공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소명이 안 되는 후보는 가차없이 도려내어 국민 앞에 개혁신당 후보는 곧 깨끗한 후보라는 이미지로 차별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초당적 코커스 정책연대로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의석수 3석만 가지고는 법안 하나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당과의 정책적 연대는 우리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 내 문제 해결 코커스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초당적 코커스를 주도하고 뜻이 맞는 거대 양당 의원들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수층이 두꺼운 강팀을 만들겠습니다. 걸출한 4번 타자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경기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2의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이 나와야만 개혁신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신설한 대학생 캠퍼스 지부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 오랜 정치 경험과 선거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고 훈련시켜 포스트 이준석 만들기에 돌입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와 당선을 최우선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당 경력으로 다져진 제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힘과 민주당 출신 인재 영입에도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로열티와 주인의식을 가진 우리 개혁신당 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곧 임기가 다하는 시도당 위원장부터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당내 선거권에 있어 으뜸 당원의 우대를 명문화하고 학식 먹자, 커피 먹자 등 당 지도부의 소통도 정례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최고위원은 당의 지도부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포부와
계획만으로 지도부를 뽑기에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당장 당을 제대로 정비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또다시 비열한 거짓 단일화 프레임에 농락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지방선거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과연 우리에게 다음 선거는 있을지 하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위기 상황에는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즉시 전력감이 필요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굳이 자청해서 대표직을 다시 맡는 그 고된 길을 다시 가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 김성열, 당으로부터 실력과 신뢰가 검증된 언제든 즉시 투입 가능한 검증된 준비된 최고위원입니다. 갈빗집 탈당 선언과 반지하 창당 때부터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한결같이 함께한 창당 멤버입니다. 그 진정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조직부총장과 수석대변인, 당대표 공보특보까지 당의 주요 보직을 지금까지 맡아왔습니다. 또한 국회 보좌진에 꽂힌 당대표, 원내대표 보좌관을 두루 역임하며 국회의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정치적, 정책적 능력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치 경험과 실력 그리고 진정성으로 이준석 대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후보 혼자서 선거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옆자리에 가장 잘 어울릴 사람, 개혁신당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될 사람, 개혁신당이 키운 저 김성열에게 이제 개혁신당을 키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뼛속까지 오렌지인 제가 개혁의 선봉장, 든든한 미들맨이 되어 여러분의 신뢰를 실행과 성과로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미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하겠습니다. 산으로 가는 국민의힘, 혁신 불가능한 구제불능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합니까? 코마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되살리겠다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취임한 지 불과 7일 만에 사퇴하면서 혁신위원회는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좌초했습니다. 안철수라는 이름과 달리 또다시 철수했고 가장 단명한 혁신위원장이라는 불명예 기록만 남겼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에 메스를 들겠다고 했지만 오염된 칼로는 수술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송원석 비대위는 쌍권 출당 제안을 거부하며 전당대회만 관리하는 허울 좋은 기구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반탄 전력 의원들의 집합체가 된 비대위는 혁신은커녕 구태정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혁신의지 0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갖기 어렵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 혁신은 안중에 없이 오직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심을 외면하고 당권만 쫓는 국민의힘은 고쳐칠 수 없는 구제불능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당권 싸움에만 빠져있는 국민의힘에게 돌아갈 건 국민의 차가운 외면과 냉대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남긴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삼부토건 의혹은 김건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와 맺은 MOU를 내세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수혜주를 자처했으나 실제 MOU 어디에도 전후 재건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까지 참석한 포럼에서 체결한 MOU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서류 양식조차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부토건은 이 MOU를 근거로 주가를 부풀렸고 실제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는 점이 기업 보고서와 사업 실적에서 확인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주가 조작을 위해 거짓으로 쌓은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권력 핵심에서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편 삼부토건을 모른다던 이종호가 삼부토건 관련사의 기업 인수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이자 의혹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김건희입니다. 영부인의 지위에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정을 주가 조작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빼박 증거가 넘쳐나는 김건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김건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분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바로 우리 사회 복지를 꽉 채우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분들의 복지와 이분들의 위상에 구멍이 있는 것은 우리 사회 복지의 구멍입니다. 관련해서 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 그리고 경과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상무 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시정 기획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강인수 사무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서울 성북구지회 김필순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 안양지회 어평숙 지회장님, 황수자 부지회장님 지금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합류하실 생각입니다. 곧 합류하실 겁니다. 부천지회 김상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뜻깊게 이 개정안 발의 함께 해주시고 또 이후 심사 과정에서 역할을 해주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아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회견은 전국 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님의 연대사와 보건복지위 서미아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제가 갈무리에서 기자회견문으로 마지막 낭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미 회장님의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7월 1일을 요양보호사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고 발의해 주신 이재정 국회의원님과 함께 참석해 주신 서미아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국 70만 요양보호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선 전국 요양보호사 협회장 정찬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마음이 참 무겁고도 벅찹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요양시설과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하는 제가 요양보호사들이 가족을 대신하여 어르신 곁을
지키며 묵묵히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지 감히 자문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17년 동안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책임감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 헌신을 정당한 대가로, 제도로, 인식으로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장기요양 현장에는 요양보호사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돌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와 정부에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7월 1일을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 날로 기념하고 사회적 인식 캠페인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을 선포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총선 이후 3차례에 걸쳐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을 담아 이 법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우리에게 단순한 하루의 기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사회의 동반자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요양보호사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70만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예우이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적 투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의 의미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참석자의 면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전국 요양보호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회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래로부터 지역구로부터 지역에 계신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각 지회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 이 법안의 발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으시고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시고 또 이후 보건복지위 논의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실 서미아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요양보호사의 날 제정을 위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우리 복지의 최전선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시는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곁에서 식사, 복약, 정서적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님들 없이는 오늘의 복지체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초후 불완전한 고용, 전문성을 무시하는 인식은 인력 이탈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발의된 요양보호사의 날은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국가가 이분들을 전문직으로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자체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이후 정책과 예산의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언을 통해서 모든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겠지만 갈무리해서 제가 기자회견문으로 마지막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지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기념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삶은 여전히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중한 노동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존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전국 요양보호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그 첫걸음으로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하루를 기념하자는 취지만은 아닙니다. 이날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날 제정이 요양보호사와 돌봄 노동을 제도적으로 존중하는 출발점이며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기리는 상징적인 약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돌봄은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그 품격을 지키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협상 중 25% 관세 일방 통보하는 것이 동맹에 대한 태도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하라. 밤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한 것이며 무례한 협박입니다. 트럼프 측이 시한을 정해두고 관세 협상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내부에 심각한 내용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은 철강, 자동차, 전자 등에서 한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는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측이 요구하는 무리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각오를 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정세는 거의 내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8월 이후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집권 2년차 중간평가 시점의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즉 8월 시한에 얽매여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양보하며 관세율을 깎아줄 것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단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4년 안에 제조업을 뚝딱 재구축할 수 없으며 결국 4년 동안 관세율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만 달라지는 대체 방식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미국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산업의 내국 투자가 줄고 청년 실질 실업을 17%가 넘어서고 사회초년생 실업률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 내실로부터 단단하지 않으면 관세 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라 몰락은 순식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통상협상에서 절대 수세적으로 밀려나지 말아야 합니다. 상호주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며 한국도 미국산 제품의 상호관세 10%와 플러스 알파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플러스 알파 상호관세는 우리가 매기는 것이니 일본과 EU 등의 협상 결과를 보고 해도
넣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 진행 과정 모두를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국민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방식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번 통상협상은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협상 결과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십시오. 국민들이 트럼프 측의 무리한 협박에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통상주권 수호와 국익을 우선한다는 간시 협상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민간인 노상원이 어떻게 군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계엄 비선실세 노상원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승진 뇌물 의혹 혐의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어떻게 일개 민간인이 군 진급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길 수 있었는지, 윤석열 정권이 군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국정을 떡 주무르듯 군도 그렇게 농락했습니까? 이러니 참사 수준의 사고가 끊임없을 만큼 군의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심지어 군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한 대 더 있었고 평양 인근에 추락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과 함께 윤석열과 김웅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군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좋다고 박수치는 이런 비정상이 일상이 되었으니 민간인이 비선실세가 되어 군 인사를 농락하고 현역 군인들은 뇌물을 가져다 바친 것입니다. 특검은 내란 세력들의 외환죄를 철저히 수사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국방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을 향한 폭동, 엄정한 처벌로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검찰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행위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후 법원을 침입,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번 사건은 법원을 공격한 사상 초유의 일이자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폭동입니다. 특히 내란을 일으켜 탄핵당한 내란 수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분노 운운하며 폭동과 법원 테러의 중대성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법원을 공격하는 테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서울 서부지법 난동범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에어컨 없이 더위와 맞서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어제 서울의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작년보다 18일이나 빠른 것으로 지난해 이상의 무더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위를 피하지 못한 채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 조선업, 물류택배업, 운수창공업, 농립축산업 등 체력 소모가 심한 직종은 더욱 철저한 폭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고용노동부도 폭염 취합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 노동자, 이동 노동자의 폭염 속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관계 기관들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찾는 등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민석 총리, 사회적 약자 양 넥타이가 진심이라면 차별금지법 폄훼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총리는 길지 않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회적 약자를 거론했습니다. 양이 그려진 빨간색 넥타이의 의미를 직접 소상히 설명하면서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까? 굳이 애써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이미 스스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총리는 그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신임 총리의 첫 호소와 다짐이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진심이라면 김 총리는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곡하게 촉구해온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끄럽게도 그 어느 의원도 다시 되짚지는 않았으나 김민석 총리가 그간 보였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심각한 폄훼로 매우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외면하면서 약자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김민석 총리의 맹성을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장 먼저 용산 대통령실 앞 농성 중인 농민들을 만났던 바로 그 심정 그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온 우리 시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호처는 내 안전만 생각하라. 내란 속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왕노름을 했던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하여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들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끔찍하고 참담하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수계를 비롯한 내란 일당들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속속 드러나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특공대가 기동대는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하며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혹여 불미스러운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봐 우리 국민들은 노심초사 걱정하던 바로 그때 거꾸로 이 흉악범은 어떻게든 체포만 피하기 위해서 총격전이라도 불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합니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윽박지르면서 경호처는 정치 진영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국가의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대통령이 아니라 저홀로 왕노름에만 심취해 있다가 끝내 군을 동원하여 내란까지 이르렀던 것 아닙니까?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심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단호하고 확고한 지 오래입니다. 끝까지 파렴치한 이 흉악범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입니다. 감사원 허위 보도자료 관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헌법기관에서 정권의 비리 세탁소로 추락한 최재해 감사원의 범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감사원을 대통령의 사적 정치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의 비리 세탁소를 자처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던 최재해 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현실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관저 불법 증축 핵심 업체인 21g에 출석을 요구한 감사관들을 오히려 질책하고 막았습니다. 지게차 업체까지 대면 조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감찰 방해입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12산 내란의 명분을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내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사원은 지난 6월 21일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언론을 악의적 허위로 몰았다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감사원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통령의 불법을 덮고 김건희를 보호하고 정권의 범죄를 방어하는 정치 사병 조직을 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을 앞장서 덮었던 감사원과 최재해, 유병호, 김영신 등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홍종민입니다. 현재 기본소득당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시당직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인천시당 위원장 윤원정 후보와 부산시당 위원장 박재희 후보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천시당 위원장 윤원정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 후보 윤원정입니다. 2025년 6월 기본소득당은 다시 찾아온 민주주의의 봄날과 새 정부의 출범을 맞으며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과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저 윤원정은 지금까지 인천시당을 지탱해온 동료들과 당원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인천형 기본소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모두에게 평등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총여학생회에서 여성주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사회에서 과소대표되는 여성의 목소리를 나고 성평등한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폭력이나 권리침해 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학내 규칙을 개선했고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사업을 진행하거나 캠퍼스 내 가로등형 비상벨과 점자블록 설치를 건의하는 등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총여학생회의 활동이 남학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오해도 있었지만 페미니즘과 저의 활동은 언제나 공동체와 그 구성원 모두의 평등을 향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회 정의의 핵심 가치를 보편과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은 저를 여성주의 정치로부터 기본소득 정치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존엄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실현될 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차별을 용인하는 각자 도생, 무한 경쟁 사회를 비로소 끝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장애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존재가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하고 존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기본소득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시작했던 서울을 넘어 제가 나고 자란 인천에서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당의 인천시 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인천은 이야기와 역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천이라는 삶의 터전을 투쟁과 돌봄으로 지켜온 시민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활동을 이어온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새롭게 배운 이 사실은 저에게 어느 때보다도 큰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소득 수준도 제각각인 인천 시민들과 당원들이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저는 기본소득 정치가 다양하고 존엄하고 평등한 인천을 만들 열쇠임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인천시당 위원장 후보로 나서며 인천시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하나, 인천을 기본소득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천에는 이미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인천형 햇빛바람연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단체 또는 정치 세력과 연대하고 단순한 외연 확장을 넘어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실질적인 정책 연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정치 세력과 기본소득 연대를 구성한다면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대한민국을 기본소득 정치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인천형 기본소득의 실현을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튼튼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둘, 진보적 변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와 함께 인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2.3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부터 인연을 쌓아가고 있는 정당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며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파면 전후로 인천에서도 민주진보 정당의 원탁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저 역시 인천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응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정책 협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정책을 정비하며 시민사회와 꾸준히 호흡하고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기본소득당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호흡하겠습니다. 셋, 당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인천시당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당원의 요구가 모이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대변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고 당원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활동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당원 여러분과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인천 각지를 대표하는 지역위원장 조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이 묶여있는 지역위원회 체계를 행정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더욱 촘촘하고 활기찬 활동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사회적 의제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청년, 동물권, 생태, 노동 등 시민들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동물생태위원회, 청년대학생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 등 기본소득당의 직능의제조직 활동이 인천시당을 통해 강화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서부터 승리하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습니다. 인천형 기본소득 정책연대 구축,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지역별, 의제별 조직 기반 강화를 통하여 다가오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첫 번째 인천시의원을 배출하는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당이 기본소득 의제를 선도하고 다양한 의제로 시민과 호흡을 맞추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도전입니다. 기본소득당 인천시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빠르게 확정하고 전략적인 지원과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거대한 도약과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현실화를 인천에서부터 이루겠습니다. 기본소득 시대의 도래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년의 기회를 주신다면 당원 여러분과의 만남, 다양한 의제와의 연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굳은 의지로 인천시당의 나날을 충실히 채워가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또 당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시당 위원장 박재희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당원 여러분. 저는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동래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 부산 지역 소재의 대학교까지 이곳에서 모든 배움의 과정을 졸업하고 지금도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했고 딸아이도 둘씩이나 낳고 기르며 현재 5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개 소시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10여 년 전 이런 평범한 삶을 평생토록 살아오던 저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4년 2월 늦겨울 추위가 매섭던 그 무렵에 이곳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것도 강남 송파라는 곳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저는 당시에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그 충격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각종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선 어떠한 사회적 제도 장치가 있을까라는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접하게 된 후 이 같은 사회적 불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21년 1월 당시 이제 막 창당 1주년을 맞이하였던 저희 기본소득당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저는 비로소 기본소득당 입당으로 저희 인생에서의 첫 번째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차별 없이 지급받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제도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더라면 앞서 언급한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사건이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저에게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면 지난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은 제게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을 돌리게 한 두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또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던 아주 엄중하고 가혹했던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수구 세력에 의한 내란 시도에 맞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이를 단호하게 막아내셨고 급기야 지난 대선을 통하여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 다시금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서히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저 또한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 나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훼손됨이 없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오늘 감히 이렇게 작은 용기를 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저희 작은 힘이나마 한 줌 보태보려고 합니다.
이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두 번째의 정치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시대가 사람을 부르고 또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12.3 내란 사태처럼 잘못된 정치를 통하여 얻은 깨달음에 저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도 비로소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정치적 목소리도 좀 더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부산시당 위원장 출마를 통하여 몸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첫 번째 공약으로 부산에서부터 기본소득 정치를 더욱 크게 펼쳐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본소득당이 기치로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제도입니다. 만약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 제도를 갖춘다면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붕괴만큼은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모두는 기본소득 사회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더욱 심각해지는 인구위기, 지역 침체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분명 절실히 요구됩니다. 소득 격차로 인한 지역 인구 유출을 막아내고 지역마다 민생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데에 기본소득은 분명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즉 지방 분권 시대의 핵심도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침체되어가는 부산의 활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기본소득은 필요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부산형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여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도입을 염원하는 여러 세력들과 함께 부산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공약으로는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조직 강화를 토대로 부산의 정치교체, 정치혁명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당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속에서 늘 꿈틀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당원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언제나 의지가 불타는 눈으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는 튼튼한 조직으로 부산시당을 한 차원, 아니 몇 차원 더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에 방점을 두어 부산시당의 하부 조직까지도 함께 튼튼한 기초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연대 및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부산에서의 진보 정치 세력을 좀 더 공고화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힘으로 이곳 영남에서 민주 진보 정치 세력의 지방선거 선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내란을 방조했고 또 동조했던 정당으로부터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우리 부산을 다시금 과거 민주주의를 선도했던 그런 도시로 다시 바꾸어 놓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공약으로는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을 대표하는 젊고 참신한 지역 인재가 출마할 수 있도록 부산시당이 앞장서서 그들을 발굴하고 또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정당들이 그러했듯이 청소년, 청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정당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과 같은 진보 정치 성장이 어려운 곳일수록 정당 차원의 훈련과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부산시당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와도 함께 머리를 맞대며 향후 부산시당안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오랫동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진보 정치인,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토대를 저희 임기 중에 마련코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이 향후 대한민국을 바꾸어내는 진보 정치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저의 이런 공약들이 완벽하게 이행되기 전까지 물론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는 건 저 자신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차분하고 때론 신속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산, 아니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기본소득의 대의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기틀을 저는 제가 사는 부산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산이 변화를 바라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시당이 성장을 바라는 당원 여러분, 기대하시고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상반기 동시당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내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오늘 한화 우선주의 상패와 관련해서 공시한 주주보호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화 우선주와 관련돼서 상패와 관련해서 주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공정가액 등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는 합병분할 외에도 자징상패 등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이번 한화 우선주의 상패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간 자진상패 공개 매수도 지배주주가 유리한 시점을 골라서 시행하고 있었으면서 때로는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등 매수 가격 관련한 논란이 계속 시장에 있어 왔습니다. 이번 한화 우선주의 경우에도 공개 매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던 시기에 그 한화의 주가가 아주 터무니없이 낮을 때였었습니다. PBR이 겨우 0.24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회사가 2024년 7월 공시에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로 천명한 만큼 이 공시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정리 매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권을 보장하고 공정가액의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화 우선주 주주연대 최현진 대표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우 주주연대 대표 최현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한화1 우선주의 하나의 문제 제기를 위반함이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주가치 경시 문제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제도적 허점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한화1 우선주 사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형적인 소액주주 권익을 무시하는 사례입니다.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주식의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패의 형식적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단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주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하나의 경우에 작년 7월 공개 매수가 4만 500원은 주당 순 자산가치 12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실물자산 가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후려치기입니다. 같은 기간 하나 보통주는 공개 매수 이후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회사가 주가를 저평가 상태로 유지하도록 의도했는지 당국이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반대하는 40%의 19만 9,033주의 주주들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공시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4년 7월 공시를 통해 제1우선주의 상장 폐지가 진행되더라도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 폐지 승인 시 부여되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장내 매수, 상장 폐지 후 장외 매수 등의 소액주주 보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 7월 4일 정리매매가 개시된 지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장내 매수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우 주주연대는 주주 78명, 75,894주, 38.13%를 결집하여 하나에 요구합니다. 첫째, 적리매매 기간. 최근 1개월 가중평균가 대비 합리적인 프리미엄을 반영한 장내 공개 매수를 즉시 실시할 것. 둘째, 소액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공개 협의 및 다트 공시 의무화. 셋째, 부득이한 경우 8월 30일까지 보통주 전환 부여 또는 장외 공개 매수를 통한 유동성 확보 조치가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당국에 요청합니다. 공시 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하나 역시 약속을 지키고 정부는 제도를 바로잡고 시장 신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상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우리 자성이 필요합니다. 다 본인들이 공시한 내용조차 지키지 않는 대기업, 그리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주 약탈적 행위마저 서슴지 않는 그 재벌 일가의 문제점,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저평가된 시점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 강제 상패 수순에 들어가면서 순자산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그런 공개 매수가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소액주주 보호조치 약속을 어기는 게 되겠죠. 결국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약탈적 주주 기만 행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실행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대기업입니다. 속칭 지금 핫한 대기업인데요. 이런 데서 맞아서 이런 부분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저희 국회가 먼저 나서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에서도 신뢰를 회복하는데 먼저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처럼 요즘에 대기업 쪽에서도 가장 핫한 기업은 더욱더 좀 모범이 돼서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좀 일선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액트가 고생이 엄청 많아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오늘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 권력이 국익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의보다는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대통령의 재판마저 중지시키기 위해 엄호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여러 도움을 준 인연으로 공직을 나눠 먹게 한다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사장 출신입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경제부처 장관에 임명된 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명을 받고도 현직을 유지한 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여러 현안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속한 점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와 두산은 성남시 부지 매입 특혜 논란과 성남FC 수십억 원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지된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만 다른 혐의자들은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사장 출신들을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경제부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검은 거래에 대한 보상용 인사이자 공직 뒷거래라는 의혹이 다분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까지 논란이 있는 기업의 사장들에게 보훈 인사를 해주고 사법 절차와 헌법마저 위배해가며 재판을 중지시킬 것을 급박하고 심지어 관련 법마저 개정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또 다른 장관 후보자로 보훈 인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거래성이 짙은 공직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인사들에 대한 국회가 인사청문회 날은 공직 절차마저 착수하기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후보자로서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잘못입니다. 새 정부의 첫 인사들이 이렇게 편중되고 이해상충되는 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44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기업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적임자인지 그 자격부터 논란입니다. 과거 한 포털 재직 시 음란물 유포 업무 책임자로 벌금형 전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친에게 강남 아파트 편법 정려 논란, 동생에게는 헐값으로 건물 임대, 벤처와 현금 편법 정려 등 세금 회피 의혹에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건축물 의혹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익과 공무를 담당할 소양은커녕 위기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의 업무를 담당할 기본적 자질은 그 삶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노련한 재산 정식 전문가의 모습만 확연히 보일 뿐입니다. 왜 이 정부는 소상공인 출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볼 수 없는 것입니까? 또한 김정관, 한정숙 두 후보자는 각각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김정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회사 내부 정보의 가장 윗선에 있는 후보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임원이나 배우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 거래 매매 내역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두 후보자에 대해 각각 김정관 후보자 관련 71개 국가기관에 대해 2,436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56개 기관에 1,966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처럼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가족들과 기업 관계자를 인사청문회 정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중 사건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정인 채택은 무산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요구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했다고 태도를 바꾸어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감싸고
의혹도 뭉개며 국회의 책무마저 져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크게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숙에 대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내용이 굉장히 오랜만에 두 차례의 연기 끝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의 조치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면 중징계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성명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입니다. 그만큼 공무원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나 탄핵 시기에서도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아주 더디게 발표를 늦추더니 7월 3일 날 결의한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오셨고요. 김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윤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인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혜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조인철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오늘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의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라는 등의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은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는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제65조 제4항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했고 특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아 온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이로 인해 이진숙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 외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이 된 상태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 제7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한 사람으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리를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2025년 7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하, 이혜민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관련하여 논평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선 안 된다고 경고했겠습니까? 의견을 묻는 대통령의 발언을 업무 지시라고 호도하려 들다니 이진숙 위원장은 얼굴에 철면피를 썼습니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내부 논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외부에 유출하고 이를 개인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과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거부하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니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그 자리에 맞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경찰의 업무상 배임 수사나 성실히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